자, 조금 전에 그 이슬람 침입이 AD 500년경이라고 했는데 이슬람 자체가 성립된 게 622년이라고 한 학생이 와서 일론에서 마호메트가 7세기 초반에 나타나가지고 시작됐는데 이상하다 나도 이걸 언제부턴가 써놓고서는 이슬람이 왜 5세기에 인도로 들어왔지 하다가 아까 8세기 요 밑에 보면 8세기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이 8세기에 서북부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서 5세기는 이슬람이 아직 없었던 때니까 5세기에 이 빨간 글씨로 쓰는 곳은 여러분들이 정정해가지고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정비되고 점차 해외로 불교가 점점점 전파되는 계기에는 아쇼카 왕이 있었다. 아쇼카 왕이 기원전 3세기 사람인데 아까 말했듯이 아쇼카 왕 기원전 3세기에 인도 통일을 한 이 아쇼카 왕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사실은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가장 초성을 이룬 왕이 아쇼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 다르마와 율, 위나야를 정비하면서 각자의 교단의 체제들을 만들어가고 출가 중심의 어떤 교단을 형성해 갑니다. 사실은 불교는 출가자들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불교를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 집단, 출가한 스님들을 사실은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불교는 무슨 신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어떤 성직을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는 수행자 집단이에요. 수행을 해서 자기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는 그 후에 사람들에게 부다의 법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성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출가 중심으로 체제가 만들어져가고 한국 불교도 출가 스님들이 지금 조계종에 한 2만 명, 그 다음 조계종 외에 다른 종파에 또 한 2, 3만 명 정도 있는 걸로 통계가 되는데 스님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왜 많지 않냐고 하면은 태국이나 스리랑카는 태국과 미얀마는 스님들이 한 30만에서 40만 명 정도 있어요.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5천만, 6천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스님들이 진짜 사방에 가는 데마다 스님들이 계세요. 30만이면 우리나라의 조계종 숙녀의 15배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로 보거나 승단의 어떤 그런 구조로 보면은 테라바다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불교는 기원 아까 말했듯이 AD 67년에 중국으로 공식으로 전해지고 후한 명제 2년이라고 합니다. 후한이라는 시대에. 그 다음에 4세기에는 한반도로 전해집니다. 그래 이게 그 그림이에요. 초기 불교는 불다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스리랑카에서 태국으로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시아 섬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북쪽으로 전해지죠. 북쪽으로 그 다음에 해양으로 전해지고 간다라 지방으로 올라간 간다라는 이제 서일체육의 본거지였지만은 대승불교가 또 홍기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1세기에 중국으로 전해지고 4세기에 고구려 소수리만 2년 372년인가요? 국사 배울 때 외우던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진에서 마라나타가 백제로 전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 다음에 신라가 6세기경에 진흥과 함께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불교를 공인했다는 얘기는 불교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서 왕실에서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지 그때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야, 지금부터 불교는 우리나라의 종교로 인정하겠다. 이제 믿어라. 이렇게 하면 믿어지나요?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죠. 윈도우에 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팔 다 쓰세요 하면 다 쓰나요? 버그 다 잡힌다면 쓰죠? 이렇게 어떤 하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쓰여지고 나서 이것이 괜찮다고 할 때 공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현재 이제 보로부드라고 하는 곳에 대승불교가 전해져서 보로부드에 남아있는 대탑은 화엄경의 세계를 건립한 탑이고
이 앙코르와트나 이쪽 지역에는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대부분의 사원들은 힌두 사원들입니다.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과해서 이쪽 서쪽 아시아는 빼고 이제 이슬람 지역이었던 서쪽 아시아 쪽으로는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중앙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불교가 퍼졌고 그 다음에 티벳이 이쪽이에요. 티벳이 이 인도 북부에 있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불교 전통은 살아있는 불교 전통은 인도 불교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티벳 불교. 티벳 불교가 대략 6세기, 7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불교 이게 대승불교권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불교의 특색을 가지고서 동아시아 불교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아시아인 스리랑카와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테라와다 불교 이게 살아있는 불교의 새 전통입니다. 이 전통들이 서양에 전해져가지고 서양에서는 전부 다 티벳, 동아시아, 그 다음에 남방 상자부 불교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새로운 불교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유럽 불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불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거꾸로 그쪽에서 불교적인 연구나 불교적인 실천을 한 방법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파불교를 공부하는데, 자, 인도 부파교단은 보수적인 상자부와 진보적인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서 시작해서 20개의 부파로 전개됐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부파마다의 독자적인 율과 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율에 대한 연구를 아비미나야라고 하고, 논에 대한 법에 대한 연구를 아비담마라고 했어요. 아비다르마. 아비라는 말을 써서 아비다르마. 아비다르마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 아비다르마. 이게 큰 단어예요. 아비미나야. 미나야는 이끌어준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법이라고 하고 율이라고 합니다. 법에 대한 해석, 율에 대한 해석을 아비담마, 아비미나야. 저 말은 부처님 때부터 쓰였던 말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은 그것을 부처님 자신이 법에 대한 해설을 또 하셨고 설명해놓고 그냥 알아들으라고 만 게 아니라 다시 설명해주기도 하고 제자들이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율을 설해놓고서는 율에 대한 해석은 율장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율을 전송하고 있는 문헌이 율장, 미나야인데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비담마와 아비미나야 전통을 가지고서 부파불교의 독특한 이제 논서들, 특히 아비담마 논서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파들은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경이 이제 담마인데 경전 자체의 편집 방식도 부파마다 달라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 방식을 계속 그 제자들의 그 흐름 속에서는 그걸 전승해 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초기 경전, 테라바다의 니카야 같은 경전이나 또는 북전에 한용된 아함경 같은 경전들은 각각 소속된 부파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부파별로 전해온 경율론 3장이 그 부파에서 전해온 문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아비담마는 세계와 신체, 마음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존재론, 인식론, 원내론, 깨달음에는 수행책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담마가 담마보다 더 수승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마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군도덕이 다 빼고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 아비담마다. 수승한 법이다 이런 뜻으로도 아비라는 말이 쓰입니다. 원래 아비는 뭐뭇에 대한, 뭐뭇에 관한 이런 뜻인데 이게 더 뛰어난 이런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신이 아비담마를 설했다면은 담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또 요점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들을 전개시키고 대승불교 이론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승불교가 신불교 운동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이 아비담마 철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붓다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보기로 하고요. 자, 부파불교 이 전승이야말로 초기 불교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추는 13세기 초반까지 인도 불교의 중심적인 흐름이었다. 메인스트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승불교가 기원 1세기에 성립돼가지고 쭉 한 1200년 인도 내에서 전통을 이어오다가 대승불교는 티베트 불교로 전승되고 동아시아 불교로 전승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인도 불교 내에서는 이 메인스트림은 부파불교였다. 이거는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 같은 것이나 현장 스님이나 의정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온 문헌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대승불교의 문헌보다는 이 부파불교의 문헌이 훨씬 많이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많이 가져왔는데 다 번역을 안 해요. 못해요, 사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승의 유식학 또는 대승의 중요한 경전들, 그 다음에 유식의 근본, 유식의 바탕이 되는 서를체부의 아비담마들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합니다. 주요 부파는 서릴체유부, 사르바스티가다, 경량부, 사우트란티카. 서릴체유부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파고, 경량부라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 판단의 근거는 경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경량부는 아비담마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방상자부, 이게 이제 테라바다라고 하는 남방상자부, 그 다음에 독자부, 포르갈라바다 해가지고 인간에게 윤회의 주체로서의 오온과 가치도 다르지도 않은 어떤 인간, 인격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초기불교에서 부정한 자아는 아니지만은 자아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인격체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의 주체이다. 이거는 불교의 무화설과 많이 배치가 되는 입장이지만은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뭔가 인격의 주체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독자부입니다. 독자부도 인도 내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떨쳤고, 독자부의 한 경전이 현재 중국어로 번역돼서 남아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물론 다 사라져서 없죠. 사미티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부사론, 서를체부의 부사론의 제9장 파아지품, 자아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깨는 데서 독자부의 이런 자아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파들끼리는 서로 논쟁을 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불교의 부파들은 서로 논쟁을 하는데 서로 죽이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자기의 부파가 정통이라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서로 만나거나 또 같은 절에서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또는 이해관계의 부분이 아니라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파 간에 무슨 전쟁을 치르고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물론 어떤 부파의 거장이 우리 부파의 누군가하고 토론에서 우리 부파의 대표가 졌다 하면은 뭔가 보복을 가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을 수도 있겠죠. 티베트에서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티베트에서. 근데 인도 자체 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티베트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7세기에 삼례라고 하는 절에서 중국 불교의 손승의 대표자인 대승화상, 신라계통의 무상스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분이 티베트의 선불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7세기에서 8세기 그 무렵이에요. 8세기쯤 되겠다. 그때 인도 불교의 거장인 까말라실라라고 하는 인도의 중간과 유식의 대가가 가서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이 선사가 져요. 앉아서 무념무상의 참선만 하던 스님이 논리로 탄탄하게 무장된 인도의 이 학생을 당하지 못하고 져서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학파가 인도에서 계속 발전한 인도의 대승불교 학파의 거장과 중국 불교의 새로운 흐름의 선불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불교적인
중국 불교가 티베트에서 붙어가지고 중국 불교가 지는 바람에 티베트에서 중국 불교가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이 대승화상, 무상스님, 김화상이라고도 하고 김씨였나봐요.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이분이 제자가 나중에 그 가말라실라 스님을 가서 이제 자객으로 가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좀 종교적으로는 좀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긴 했지만은 실제로 인도의 부파불교의 흐름 속에서는 그게 그런 어떤 갈등 관계로서 서로의 학설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또는 그런 비판을 하더라도 큰 충돌은 없었다. 이것이 불교의 부파불교의 특징입니다. 부파들은 각자의 전통성을 얘기하지만은 상대방을 그냥 무시하진 않아요. 어떤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율에 의해서 해석을 할 때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 살림 차리면 돼요. 불교식 방법으로.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 너네들끼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너네들은 따로 가서 살아. 이렇게. 우리는 따로 나가서 살림 차릴래 하는 거예요. 살림 차린다는 말은 집단이 구분돼가지고 다른 집단에서 서로 간에 자기들이 이해한 그 율장의 규범에 따라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법을 배우고 실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식의 그 접근 방식은 부처님 때도 있었어요. 이미.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제자들의 부처님의 직제자가 있고 직제자 밑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그 제자를 만든 게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 얼굴도 모르고 출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비구가 오면은 제대로 불교를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당신이 붓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몸에서 나는 빛도 딱 줄이고 평범한 사람처럼 그대로 보이게 해가지고 대화를 한참 나누는 그런 장면들도 경전에 나옵니다. 보통은 부처님 보면 저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몸에서 황금빛이 나니까. 그래서 빛이 나는 부처님 뒤에 이렇게 광배 같은 게 있잖아요. 기독교 성인들도 이게 뒤에 있지만 아우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진짜 빛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얼굴 주위에서 또 몸에서. 근데 그걸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게끔 그 마음으로 딱 없애버리면은 그냥 평범한 스님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제자가 이분이 나의 본래 스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의 흐름 속에서 불교 자체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승하는 제자들의 라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초기경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찌마니카야의 고신가 숲에서의 그 긴 큰 경이라고 하는 경을 보면은 제자들의 그 그룹들이 같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수행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것들이 이제 씨앗이 돼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이런 반마에 대한 해석과 위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부파가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부처님 자신이 승단은 만들었지만은 승단을 통괄하는 어떤 하나의 중앙 행정 조직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승려가 되려면은 등록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결제해주고 이런 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지어내진 지역에서 거기에 승려가 5명 이상 되면은 각자의 자기 스타일대로 승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승려들을 만들고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면서 그룹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점도직적인 면이 있어요. 각 전해지면은 그 지역의 언어로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면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지만은 언어 자체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언어가 각 지역의 언어로서 내 법을 설명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인도 대륙에서는 마투라에서 간다라. 이게 이제 중앙 인도에서부터 서북 인도로 올라가는 거기까지는 설일체도가 중심이 되고 법자고 하지고 대중국의 통해 출세부 등이 있었고 서인도에서는 독자부와 정량부는 이 독자부하고 스리랑카에서는 상자부가 세력이 강했다.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지만 각각의 지역마다
세력이 강했던 부파들이 있지만은 그 부파들 나름대로의 불교가 전승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부파는 남방상자부밖에 없습니다. 부파불교로서 남아있는 것은 20개의 부파가 이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아니면 다른 사상 속에 스며들고 대승불교의 어떤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현재는 이 남방상자부 테라와다 불교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부파불교는 남방상자부와 서류체인부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상자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오늘은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미안하지만 현재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이 지역에 전해진 부파불교인데 가장 보수적인 부파불교였다. 아쇼카 왕의 정법 활동으로 스리랑카에 전해진 상자불교는 자체적으로 경륜론, 선장과 풍부한 주석문헌. 이 주석문헌은 기원 5세기, 지금 한 1500년 전에, 1600년 전에 부타고사라고 하는 한 위대한 학생이 스리랑카 말로 전해지는 것을 전부 파일료로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서 현재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세기에서 12세기까지 여러 가지 또 주석에 대한 주석문헌을 전승하면서 발전해 옵니다. 그 다음에 5세기 이후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남부 지역에 전해지고 팔리 율의 전통. 이 율을 함께 시키는 사람이 그 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도 12월 달에 한국 테라바다 불교 교단이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지금 몇 년 됐죠? 5년 돼가나요? 5년 돼가는데 스님들은 30분 정도 되나?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출가시 된 분도 있고 대부분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서 거기에서 승려가 돼가지고 그쪽 승복을 입고 와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남산의 대원종사라는 곳에서 그 테라바다 불교가 법문을 해요. 이 시간 끝나고 가면 딱 맞겠다. 지난주인가 10월 말인가에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나도 그 머리는 길었지만 한 멤버가 돼 있어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의 테라바다 불교가 설립된 것도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불교는 워낙 한국 불교의 이 특징이 강해가지고 한국 대승불교가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 불교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 활동해오고 있다가 정식으로 스님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종교 법인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뭐 나도 91년도에 미얀마 가가지고 만약에 그때부터 계속 승복을 입고 있었으면은 아마 테라바다 교단에 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떠드는 일 그만하고 명상 좀 하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 옷 바꿔 입고서 머리 깎고서 다시 미얀마가 한 3년간 살다 오면 좀 뭔가 인간이 좀 나아져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명상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명상할 수 있는 장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번 얘기했듯이 고엔카 센터에서는 특별한 부담을 안 주고 명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윗바사나 수행 가이드 카페에 들어가면은 명상의 코스들이 계속 공지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 한번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라도 명상 집중적으로 명상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나면은 알아보세요. 나도 지금 미얀마를 1월 달에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예약은 못했지만 한 달 정도 가서 좀 따뜻하게 지내다 보자. 강남에 가서 미얀마가 우리가 제비가 돌아가는 그 강남 지역 아니에요? 자, 상자부에 대한 얘기는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남방 상자부 불교가 교학과 수행식이 가장 잘 남아있는 불교 전통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자부의 교학은 뭐 이미 오래됐으니까 미얀마는 아비담마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태국은 율장에 대한 어떤 지키는 전통이 강하고 스리랑카는 경전에 대한 이해 종주국으로서 테라바다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대략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1940년대 50년대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원에서나 또는 일부 사람들이 했다가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머리 길른 제가자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명상을 지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여러 사람들이 어디서나 명상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교실에서도 명상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배경에는 그런 명상이 보편화되는, 일반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명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흐름에서 미얀마를 가서 명상을 배웠고, 또 미얀마에서 오신 스님들한테 또 한국에서 명상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19세기 말에서 1800년대 말부터 서양과 일본에서 테라와다 불교에 많은 연구를 했고, 한국도 팔리오 테라와다의 불교 언어인 팔리오 불전 연구 및 번역을 하고 윗바사나 수행법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불전 연구원이나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 초기 경전들이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전체 양으로 보면 3분의 1 조금 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번역을 해놨고, 지난주에 그래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4분 이카야 19번 번역을 다 했다고 해서 기념 법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 단체는 여기 윗바사나 수행 가이드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내가 1989년도에 일본에 있으면서 더워서 심심해서 만든 카페예요. 몇 년 됐어요? 14년 됐나? 15년. 회원은 많은데 이게 큰 집이 돼가지고 다들 분가에 나가가지고 다른 활동을 자기 집에서 하지 큰 집에 잘 안 와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공지사항들은 여기에 계속 사람들 올립니다. 윗바사나 수행 가이드가 한국의 윗바사나의 수행을 전국적으로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홍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추기경전이라고 불리는 파리 3장은 엄격하게 말하고 남방 3자부 전승의 그런 경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전해집니다. 자, 스리랑카의 3세기의 마힌다 장로가 불교를 전했다. 이게 아쇼카 왕의 아들이라고요. 왕자였는데, 왕은 왕자를 하나만 두지 않죠. 왕은 수많은 왕자를 둡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고, 아라한이 된 뒤에 서인도를 거쳐가지고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해 장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여동생, 공주였던 상가미타 비구니가 부처님 성지에서 보리수와 부처님 치아사리, 이 치아사리라는 것은 유골 중에서 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금니가. 여러분들 화장하면 다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유골이 남아있는 그것을 스리랑카로 가져오는 것이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로 간 지 얼마 후에 비구니 승단이 전해집니다. 비구니 스님. 그래서 그분들이 비구니 승단을 스리랑카에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 불치사,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캔디에 있는 불치사에 모셔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스리랑카가 타밀족하고 전부 다 전쟁이 끝나서 그런데, 예전에는 타밀족들이 이 테러를 할 때 1차 테러 대상이 불치사였어요. 또는 아누라타푸라라고 하는 그 옛날 우리 경주 같은 곳에 있는 보리수. 보리수를 가져와서 이렇게 심은 게 아니라 보리수를 가져와서 이쪽 보리수에 접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보리수나무가 있는데 한쪽 가지만 부처님에게서 온 가지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본래 보드가에서 깨달았던 그 보리수는 이 보리수를 또 가져가서 또 심은 거예요. 서로 보리수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아들 보리수, 손자 보리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원래 보리수가 아니었죠. 그래서 보리수라는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으로 부처님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아누라타푸라라는 옛날 시도에서 대사, 마하비아라, 큰 절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으로 상자부가 발전하고, 기원 1세기에는 무해산사, 아바야길이, 아바야라고 하는 왕이 기증한 절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기증한 절이 세워지고, 제타와나라는 절도 세워져서 스리랑카에 또 부파가 또 3개 정도 생깁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무해산사파는 약간 개방적인 입장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법현 스님이, 불국기를 쓴 법현 스님이 5세기에 무해산사 가서 머물다가 인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부파 외에 다른 부파들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그런 정도로 인정하는데, 무해산사는 좀 개방적이어서 외국에서 온 스님들이나 인도에서 온 스님들을 많이 받아주고 그랬다고 해요. 스리랑카 불교의 주요 흐름은 이 대사파의 정통 창작에 있었다. 그래서 빨리 삼장과 주성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해산사파의 문헌으로 중요한 것은 우파티사라고 하는 분이 해탈도론, 위무띠마카라는 책을 1세기경에 씻습니다. 1세기. 그래서 그 해탈도론을 바탕으로 해서 테라바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문헌인 청정도론, 위슈띠마카라는 책을 5세기에 붓다고사가 씻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고, 어쨌든 해탈도론이든 청정도론이든 인간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과 깨달음 자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펼쳐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테라바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청정도론을 봐야 되는데, 청정도론은 이야기가 간단하진 않아요. 청정도론이 지금 우리말로 400페이지 되는 거가 3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관심을 갖고 서 있으면 청정도론이라는 문헌이 가장 중요한 문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고 한번 보세요. 5세기에 붓다고사라는 스님을 위시로 한 주석가에 의해서 고전시대를 맞이하고 3장 주석, 경일론 3장의 해석이 다 끝납니다. 근데 이때의 입장이 이제 테라바다의 전통적인 입장이 됩니다. 나는 10세기까지 아누라다푸나 시대가 인도의 침입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11세기 스리랑카에서 명맥을 내놓던 비구니 상가가 사라집니다. 비구니 상가가 스리랑카를 벗어나서 태국이나 미얀마로 전해졌다는 그러한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스리랑카에서 사라졌는데 1000년 전에 사라졌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들이 출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비구 스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비구니 스님한테 또 허락을 맡아야 돼요. 비구 스님들은 안 그래요.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한테만 이 스승이 있고 거기서 계를 받으면 되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반드시 비구들도 있어야 되고 비구니도 있어야 돼요. 비구니 스님들이 아무도 없으면 계를 줄 수 있는 이 조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구니가 순간이 테라바다에 사라진 대로 비구니 순간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를 가면은 비구니 스님처럼 생긴 여성 출가자들이 있어요. 근데 비구니라고 하는 말은 안 해요. 태국에서는 메치라고 하고, 스리랑카에서는 뭐 다사 실라마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는 틸라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기본적인 의미는 계를 지키는 그러한 출가한 여성들을 말하는데, 비구니 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가자의 어떤 기본적인 대우는 국가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해주긴 하는데, 비구니 순간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 비구니 순간이 2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테라바다적인 비구니 순간. 테라바다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식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미국이 이제 서양 불교가 나름대로의 파워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2세기에 시작된 포론나루아 시대의 성장 주성문호자 독주가 탄생합니다. 그 뒤에 스리랑카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불교가 많이 쇠퇴했지만 1956년에 부처님 열반 2500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인 상자부 불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교학도 정비가 되고 6차 결집이라는 것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명상수행도 이때에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물론 이전에 한 10년 전부터 마하시 스님이라는 분이, 또는 미얀마 내에서는 워낙 수행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지도하고 있었지만은, 이 계기 1956년이라고 하는 부다 자얀티 부처님 열반 2500년을 기념한 이 행사가 테라바다 불교의 새로운 이제 바닥을 찍고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태국과 미얀마 5세기 남인도 불교가 전해졌지만은 본격적으로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11세기경입니다. 10세기, 11세기. 그래서 11세기에는 미얀마에
아노라타 왕이 재위하던 시절인데 이때 미얀마 불교가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미얀마에서 만들어진 팔리 문법서 같은 것이 다시 스리랑카에 역수입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 미얀마 상자 불교는 아비달마 교학의 발전과 함께 쭉 이어지다가 19세기 민돈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5차 결집을 이룹니다. 테라바다의 5차 결집이. 이 4차 결집이 기원전 1세기고 5차 결집이 1800년 후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결집된 모든 경전들을 전부 돌에 새겨놓습니다. 돌판이 내 가슴만큼 오는 돌판이 300몇 장에다가 경전을 다 새겨놔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읽어야 돼요? 그때 종이가 없었을까요? 종이가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오래 기록에 남기려고 아주 엄밀한 고증을 거쳐서 돌판에다 새겨놓습니다. 이게 만달레에 있어요. 미얀마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56년, 54년부터 56년 사이에 제6차 결집을 테라바다에서 거행합니다. 그때는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상자불교의 대부분의 고성들이 모여가지고 미얀마 스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6번째 결집이 상자불교에서는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세기, 15세기까지 형성했던 캄보디아 불교는 힌두교와 대승불교가 습합된 형태였지만은 13세기 이후에는 상자불교가 주류를 이뤘고, 태국도 13세기 이후 15세기까지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18세기 우리가 아유타야라고 하는 지역에 왕조가 생겼는데 이때 더욱 융성했고 스리랑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보다는 조금 부드럽지만은 미얀마 사람들이 워낙 후전 쪽에서 태국을 늘 이렇게 침범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유타야 왕국에 세워진 불교 유적지들을 미얀마 사람들이 침공해가지고 전부 다 훔쳐갔대요. 이쪽 절에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자기네 절에다가 갖다가 부처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발라놓고 이랬대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은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태국 스님 유일하게 눈썹을 깎는 전통이 있는 스님들이 태국 스님들이에요. 머리도 깎고 눈썹도 깎고. 눈썹이 없으면 여기가 하얗겠죠. 그 유래를 뭐 전설적인 얘기지만 내가 태국 스님한테 물어봤어. 스님 왜 눈썹이 깎냐 그러니까 옛날에 태국과 미얀마가 긴밀하게 이게 뭔가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첩자를 내려보냈는데 주로 승복을 입고 내려보냈대요.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다 똑같잖아요. 미얀마 스님이랑 뭐 태국 스님이랑 얼굴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그 정보를 입수한 태국에서 이 국경지역과 태국 전역에서 전역 사이에 모든 스님들한테 눈썹을 깎게 했대요. 미얀마의 이 스파이를 잡으려고. 좀 이상하죠? 그 뒤로는 계속 눈썹을 깎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쨌든 태국과 미얀마의 긴장 관계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테라바다 불교의 가장 교세가 큰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얘기할 때 이 두 나라는 거의 비슷합니다. 태국도 불교도가 95%, 미얀마는 한 90% 되고 스리랑카는 불교도가 한 65% 정도밖에 안 돼요. 서양의 영향도 많이 받고 기독교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고 그런데 태국과 미얀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태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 풍성했다. 1975년에 폴포트의 킬링필드에서 일어났던 그런 학살 때문에 불교가 많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인도 진압 이 반도에서는 크메르 문명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 문화였어요. 그래서 태국 문자는 그때 없었고 크메르 문자만 쓰였어요. 캄보디아 옛날에 크메르라고 했잖아요. 크메르 우주라는 말이 들었는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도 태국의 노인분들은 이 캄보디아 문자를 압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일본어를 아직도 일정 때 일제 식민시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직도 일본말을 기억하고 있듯이 크메르 문자를 알고 있어요. 라오스도 75년 왕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불교가 흥성했으나 사회주의 독재하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오스와 태국은 라오스는 바다로 접한 땅이 없다고 해요.
사방이 이렇게 막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태국의 많은 원조를 받아서 새롭게 불교가 일어나고 있다. 자, 지금부터 문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어떤 문헌들이 있는가 보면은 경장에 디가니카야, 마츠마니카야, 성유타, 앙구타라, 푸타카니카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위에 나오는 디가, 마츠마, 성유타, 앙구타라를 긴 경의 모음, 중간 길이 경의 모음, 주제별 경모음, 수에 따른 경모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모아놨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편집 작용을 거치면서 경전을 분류해서 모아놨다는 거예요. 1차 결집 때 500명의 아라한들이 이렇게 모아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장, 위나야피타카가 경분별, 경분별이라는 것은 율장의 하나하나의 조목들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 위나야의 전통이 저 율장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건도구라고 하는, 건도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역사, 초기의 역사나 또는 불교의 여러 가지 행사, 의례들, 출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출가를 시키느냐, 방은 어떤 크기로 만드느냐, 가사, 스님들의 옷은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느냐, 약은 어떤 약을 쓸 수 있느냐, 음식은 들어오면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세한 순간의 생활 규범들이 전부 다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논장, 논장은 7개가 있어요. 법진론, 담마상간이, 분별론, 비방가, 개론, 다투카타, 인시설론, 우달라 판야키, 논사, 카타와투, 그 다음에 쌍론, 야마카, 발치론, 파타나, 이 7개의 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논서들 중심에서 주로 법진론, 분별론 이런 내용들과 함께 후대에 나타난 논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논서는 이 7가지가 있어서 법진론은 법에 대한 총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 중에서 핵심을 모아놓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분별론은 경과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하나의 법을 다시 해석을 분류합니다. 계로는 법의 포석과 상호관계, 그 다음에 인시설론은 본부에서 성인에까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들을 해놓고, 논사는 아쇼카왕 시대의 3차 결집을 주도하면서 상자부 입장에서 다른 학파의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교 내 학파도 주장하고 다른 학파도 그 주장을 비판하고 있고, 쌍론은 마찬가지 법들의 포석 관계, 생멸 등의 관계를 설명하고, 파타나가 가장 큰데 24가지 조건에 대한 모든 어떤 관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파타나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6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파타나가 더 많아요. 실제. 그래서 방대한 양의 논서인데 이런 논서를 바탕으로 해서 12세기에 스리랑카의 아누르타 스님이라는 분이 아비담마타 상가하라는 책을 씁니다. 그것을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비담마의 의미들, 뜻을 모두 모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팔리어로 하면 한 6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석서들이 이 이후에 이 책이 나온 뒤로는 팔리의 아비담마는 논서, 아비담마의 교리는 이거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 마음의 부수, 마음 부수는 마음의 작용들이에요. 이걸 좀 볼 겁니다. 일반적인 항목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을 더 설명하고, 인식 과정, 우리가 표층으로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이 인식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상태도 있다. 죽을 때, 새로 태어날 때,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뭐 기절했을 때, 이런 인식 과정을 벗어난 상태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물질, 우리의 몸과 대상 세계, 물질 세계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범주들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해로운 범주, 혼합된 범주,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일체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건, 우리가 배운 12연기나 24가지 조건 관계를 8장에서 설명하고, 마지막 9장에서는 명상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0가지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의 주제, 윗바사나, 7가지 청정, 4단계 성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공부하면은 테라바다 불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 어떤 단편적인 글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으로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거리를 줄까요? 이것을 전부 영어로 해서 해놓은 영어 강의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어떤 강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영어로 들으면은 한국말로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들으면 더 헷갈리겠죠?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줘요. 그럼 내가 올려줄게. 어쨌든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다 공부하기 어렵고 일부를 아비담마의 가르침으로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남방상자부 교서의 특징은 남방상자부 전통의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법.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다. 파리야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 수행의 방법이 있다. 빠띠빠띠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깨달음. 빠띠베다라고 하는 통각.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명상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궁극적인 열반이라는 깨달음이다. 이 세 가지가 남방상자부의 정법을 이루고 있다. 팔리 3장으로 대표되고 대정의 사막의 수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다원에서 아라한에 이르는 네 단계의 깨달음과 그 결과.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들은 그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배울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에도 나왔었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자기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은 이건 전부 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론적인 공부나 그냥 명상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명상의 끝으로 내 자신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이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상고무화를 자기의 지혜로서 꿰뚫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 깨달음의 단계들을 밟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스타원이 된 채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성자들은 부처님 하실 때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나함까지 간 일반 제가신단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저 깨달으면 또 출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깨닫고서도 출가 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단계 정도는 가보는 게 얼마나 수행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얼마나 공부하면 사법고시 합격할까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번에 20살 먹은 어떤 여학생이 최연소 합격했다면서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20살에 합격했다면 몇 년 공부했겠어요?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마다 집중력이나 또는 공부의 어떤 그런 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인생이 좀 뭔가 전문가가 되려면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만시간을 투자해요. 여러분들 만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씩 하면요 10년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년 지나면 1000시간이 돼요. 그죠? 10년 하면은 만시간이 돼요. 나 3시간씩 너무나 짧고 하루에 6시간씩 5년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5년만 하면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 하면 됩니다. 10시간씩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3년간 하고 오면은 뭔가 두뇌 구조도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딸 때까지 시간이 대략 10,00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대략 그 분야에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10,000시간 정도 연습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기엔 나이가 어려갖고 그렇게 안 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 바람의 파이터의 최고의 달은 10,000번 발길질을 하면은 10,000번을 하면은
그냥 몸이 자동으로 발이 나갈 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번씩 연습을 드립니다. 10,000번의 법칙을 극진 가라데, 극진 공수도 만들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 여기 슈타운이든 이 송자의 대회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정도의 시간을 좀 투자해서 열심히 하면은. 근데 당연치기도 되니까 꼭 10,000시간을 지금부터 10,000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쌓아온 수많은 시간이 있고 지금 한 100시간만 채우면 10,000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확인되지 않은 오래된 삶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 정도 하라. 슈타원이 되려면 그 정도. 자, 아마 하루 10시간씩, 미얀마 가면은 기본 수행처에서 하루 10시간은 기본이거든요. 한 12시간에서 14시간씩 수행해요. 좌선 한 6, 7시간, 걷기 명상 6, 7시간. 밥 먹을 때 수행하죠. 잠자는 시간 빼놓고 전부 다 수행 시간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수행을 하게 만들고, 또 수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2주일에서 한 달만 하면은 기본 틀이 잡힙니다. 아, 수행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내가 왜 진즉 이걸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순풍에 돛단 듯이 수행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국어 공부 해봐서 알죠? 외국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일정한 양의 이 공부량이 쌓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 입에서 말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일단은 외국인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렇게 이제 물이 차야 넘치는 단계가 와야지, 물이 차지 않고 수조에 넘치는 단계까지 와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3가지 정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수련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내적인 그 정화를 시작하면은 계속 마지막 깨달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자부 주석문은 율장 주석수에 의하면 선교주 비바사 또는 왕군타니까 주석수에 의하면 이런 정법의 3가지 요소가 5,000년 동안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500년, 9,000년 열반하고 2,500년은 하얀 곡선. 그러다가 다시 2,500년 상향 곡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00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아까 소개한 나모토 라는 분의 인도불교사 일본의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 385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정법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의 4가지 궁극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실제합니까? 마음이 실제로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보이나요? 마음을 들을 수 있나요? 내 모습이나 내 말소리는 들을 수 있죠. 이거는 근데 물질 현상이에요. 그죠? 이 몸 전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자체, 이거는 물질입니다. 이 말소리도 물질 현상이에요. 말소리는 이게 파동으로 전해져서 여러분 고막을 쳐서 의미가 이해돼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뭔가를 아는 작용을 한다. 마음은 하나다. 근데 마음이 89가지나 121가지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마음이 뭐에 의해서? 이 마음 작용들에 의해서. 마음 작용은 52가지가 있어요. 그걸 마음 부수라고도 하고 심소라는 말은 마음에 속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마음 부수라고 이제 안담마 길라잡이에서 번역을 하셨는데 대림스님 강구스님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마음과 함께 있는, 마음은 왕이고 마음 작용군이 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한 국가에 왕이 혼자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가 3명 나와가지고 두 사람은 단일화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또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위에 있고 밑에 관료들 포함해서 장관들 이런 내각들이 구성돼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행정부가. 근데 왕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도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형편없으면 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드 렉처 중에 하나 보니까 현재 세계에 노예 상태로 있는 인구가 2,700만 명입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한 0.3%가 노예 상태.
아프리카, 남미 쪽에 가장 많고 북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이 인권을 갖다가 희생당하는 사람들 북한에 또 많이 있고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부패랍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패가 일어날 때 정치가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형국이 올 때 그 국민들이 이렇게 노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 부수와 항상 결합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 부수가 내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의 색깔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걸 공부할 거고 물질은 28가지가 있다. 이것도 열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ril체육에서는 이건 4가지 분류잖아요. 신, 심소, 색, 무위법 열반인데 서ril체육은 신불상응행 마음과 결합되지 않은 현상이라는 이 새로운 분류법을 봅니다. 근데 이 신불상응행이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테라바드스는 물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질의 어떤 힘으로서. 근데 물질의 영역에 포함시켰는데 서ril체육은 신불상응행으로 나중에 분류해놨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이 18가지가 있습니다. 지수, 화풍, 지수화풍의 요소, 땅의 요소,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물의 요소, 우리를 습기로 적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응축시키는 힘, 불의 요소, 뜨겁고 차가운 것, 바람의 요소, 움직이고 떨리고, 그 다음에 동작하고, 그 다음에 지탱하는 이런 특성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 물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 세계의 이런 객관적인 물질,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에요. 지수화풍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각각의 감각 기능들을 말해요. 이거는 각각의 감각 세포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 안에 있는 시각신경, 청각신경,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신경들의 구성들은 전부 다 물질이다. 근데 그런 신경의 어떤 요소들이, 물질적 요소들이 외부의 대상을 접하면서 정신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조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또 정신현상이 물질을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혼자서 그냥 리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물질현상은 내 마음에서 말을 하려고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심리적인 그런 내용이 조건화되어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몸이 있는데 아직도 나간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늘 강의 재미없으니까 벌써 나가야겠죠. 아니면 바빠서 조퇴를 하고 갔든지. 마음의 의지나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물질과 정신의 상호 조건론입니다. 물질이 물질에 영향을 줘요. 몸이 몸에 영향을 주고 또 마음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물질과 마음은 서로 그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중에 색, 성, 향, 미 이것들이 전부 다 물질이고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구별이 되는 것도 물질이고 물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요. 이거는 좀 생리적으로 구분하는 면이 있는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차이이지만은 여성도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남성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성들에게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약간 차별적인 얘기가 있어요. 붓다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범천, 천신의 왕이 될 수 있고 마라의, 마군의, 악마의 왕이 될 수 없고 여성은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 여성으로서 왕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성은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불경에 나오기 때문에 불교는 여성 차별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구절이 있는데
적어도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아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성의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보다는 여성을 인정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뭐 전륜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현재 여성 대통령들이 있는 여성 수상들이 있는 유럽의 나라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려고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것은 대단한 민주주의 뭐처럼 이렇게 잘못이라고 하면 되나? 오해하게 만드는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대통령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심장 토대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의 물질적 토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얼마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요즘에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뇌와 심장, 마음, 이 정신현상의 연관성이. 어떤 분이 이제 연구 결과가,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 채식주의자였던 사람이 뇌사 상태에 들어가지고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이식.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심장은 바꿀 수 있어요. 일단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심장을 이식 받는 사람은 육식주의자였어요. 육식만 하는 사람. 근데 이게 심장을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이제 바꿔 넣었어요. 저 사람의 심장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년인가 2년 후에 완전히 채식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나중에 보고를 했답니다. 머리가 바뀐 게 아니라 심장이 바뀌었는데 식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심장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삶의 이 습관들이 천천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뭘 말해요? 심장이 뭔데? 심장에게 인공심장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심장이 갖고 있는 우리 정신과 또는 생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저도 그 논문이 어디서 발표됐는지 그걸 얘기로만 듣고 좀 알았는데 요즘에 심장과 정신 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는 본래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거나 공포에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다음에 마음이 안정되면 심장이 편안하게 가라앉으니까 이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물론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으로 영향을 주고 하지만 거꾸로 심장이 우리의 다른 정신 활동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생명기능, 물질의 생명기능이 있고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10가지는 추상적인 물질이에요.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라 공간, 몸의 암시, 말의 암시, 몸으로 이렇게 몸짓하는 것. 몸짓하는 것은 물질에서 일어나지만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추상적이라고 해서 머릿속만 구성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해요. 물질의 가벼움, 가볍다는 것, 부드러움, 적합함. 그 다음에 물질이 생성되고 상속되고 쇠퇴하고 무상한 이런 상태들을, 변하고 있는 상태들을 물질의 요소라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비체에서는 불상응행법에 포함시키는 모습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마음.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이제 시작인데. (39) 장까지 해야 되는데. 끝내고 싶은데 한 10분만 더 하면 오늘 타격 많이 받아요? 마음 다음에 할까? 이거 다음에 하면 대승부리 1시간에 끝내야 된다. 물질 얘기했고, 그러면 오늘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이게 몇 장부터 마음부터 해가지고 32페이지부터 아직 뭐 이거 다음 시간에 아마 서류체부하고 나비담마 이거 2개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마음부서부터 시작하는 상자 위에 이 아비담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